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팩트체크할 두 가지 주제는 밀양 사람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소원 문제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기총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관련 준비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통합된 공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균열을 바라고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은 분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다 쓰러져간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의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입장을 밝힌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고 황교안 대표가 위와 같은 호소와 함께 국무총리로서 직접 고시 확정을 발표한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 결제본을 보면 의열단을 독립운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225페이지를 보면은 의열단을 소개하면서 김원봉을 강조하는 캡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를 보면은 임시정부 인사들을 소개하는 사진에서 김구 선생과 김원봉 두 사람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인 2016년 9월 국방부의 국군의 날 기념식 보도자료를 보면은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한 국군의 탄생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았냐?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말이었습니다. 지난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 선생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말한 박근혜 정부 시절 폐기한 국정 역사 교과서도 김원봉의 공적을 자세히 설명했다. 맞습니까? 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이 언행을 항상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국가부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40% 얘기했다가 예. 이제 대통령이 돼서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예.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지고 당시에 여당이던 이제 당시에는 이름이 뭐였나요? 자유한국당 전에 갑자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매우 이거를 이렇게 김원봉의 의열단을 칭송하던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일단 보면은 김원봉을 12번이나 언급하고 있고요. 예. 김원봉을 동그라미로 강조한 사진이 3장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봉이 언급된 걸 보면은 김구 25번, 신채호 10번, 김규식 12번, 이승만 43번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그 교과서에. 근데 김원봉이 12번이나 언급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중요한 인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국정교과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에서.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의열단은 1919년 11월 중공 길림에서 김원봉 등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224쪽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의열단장 김원봉이 의뢰하여 신채호가 작성한 문서, 조선혁명선언 여기에 이제 이런 또 사진 설명도 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그동안 예. 다뤄왔고 칭송도 해왔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계속된 발언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만든 자료에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작가께서 시작할 때 밀양 사람 김원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영화에 나왔던 대사 아닙니까? 예. 사실 이때 이후로 김원봉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복권은 사실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그동안 이제 한국 역사가 지나치게 한쪽에 편향돼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었고 이 역사교과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많은 역사교과서 아니었습니까? 왜 역사교과서 국정화하냐 이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때 이제 위원들이 굉장히 좀 균형감 있게 역사를 쓰겠다. 또 그래야 되는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김원봉이 그때도 상당히 비중 있게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김원봉, 밀양 사람 김원봉을 등장시킨 암살을 보고 지금 이제 이 김원봉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만세삼창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서 우리 만세합시다 해서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고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서 발간한 잡지에 보면 그 잡지에도 이 김원봉 그리고 의열단 상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면서 왜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하니까 이게 이념 논쟁이 되는 거고 빨갱이 논란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이제 각계에서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이 현충일 오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언급한 내용 아까 나왔지만 이제 우리 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좌우합작해서 찾은 거고 이 좌우합작에 있는 만큼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국에는 보수랑 진보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거죠 맥락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조선일보가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선일보도 처음부터 이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난하게 이제 보도를 했다가 조선일보가 북 6.25 서운자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인정 이런 제목의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전체 언론들이 이 부분을 받고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 현충일 추념사가 끝난 오후부터 이 김원봉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조선일보의 프레이밍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보다 굉장히 약해지긴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고 자유한국당이 받고 그러면서 뭐 이게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전통적이었는데 이게 많이 안 먹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있다 건재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언론들이 좀 부안해동한 것도 맞습니다. 워낙 갈등을 사실은 좋아하는 이게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이 언론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부각되는 순간 좀 많이 보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선일보가 실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아직 김원봉의 업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그냥 김원봉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간첩행위 시절에 있었단 말이죠. 최근 김원봉 이름 언급한 거 최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원봉이 뭐 했던 사람인 걸 모르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프레임을 갖고 오다 보니까 김원봉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실검에 막 올라오고 하니까. 왜 그 독립운동가가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걸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일보가 실수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뭐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대통령이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사 관련해서 조회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네,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뭐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 자체가 특정 시기에만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비판되곤 하는데 오히려 이번 게 뭐 김원봉의 생애를 담은 자세한 기사들이 연달아 나오고 발굴되는 뭐 사실도 있고 노독술과 어떤 관계였네 아니었네 이런 것까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립운동에 좌우가 있냐 이런 문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을 찾아갔는데 백선엽 장군은 출신이 또 이제 만주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 또 본인이 자서전에서 과거에 있었던 건 맞다.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친일 군인 출신인 백선엽을 찾아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어찌됐든 뭐 친일 행위자인 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백 장군을 친일 행위자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번 반복되는 건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용인을 할 것인가. 어쨌든 근데 뭐 이분이 또 뭐 특히 이제 보수 우익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 그걸 반대하시는 분은 또 친일 행위로 많이 또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점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이 한쪽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다른 쪽을 이렇게 좀 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장재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이미지 정체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 전형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이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게 이 정부의 뿌리를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프레이밍을 걸어서 논쟁을 한번 했었고, 그 이제 이승만 건국절 논쟁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인물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좌우가 없다 애국에는, 그래서 그 좌우가 다 함께 국군을 만들었다,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전혀 대당적인 인물인 백선엽 장군을 바로 찾아가면서 오히려 이 논쟁을 자유한국당이 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근데 오히려 이 계기를 이용해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자들이 그 친일파 출신인 걸 알고 있었냐,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 황교안 대표에게 물었더니 잘 모른다는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찾아갔을까? 지금 그 김한 기자 말에 의하면 뭔가 이미지를 그리려고 간 거잖아요. 그럼 다 알고 가야 될 정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참모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정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참모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림이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서 한 거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은 좀 정치에 무능한 거고, 그런 거를 노리고 간 거는 맞습니다.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다만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는 좌우가 없다라는 것도 얘기하면 여기에서의 백선엽의 친일의 행위는 비판을 하지만 이것도 끌어안자라는 거라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또 비판을 하는 것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봅니다. 이건 어때요? 3.1절이나 8.15 뭐 혹은 또 다른 날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독립과 관련된 날이라든가 뭐 임시정부 수립이라든가 이런 날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으면 이해가 간다. 근데 하필 현충일 날 김원봉을 언급했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제 확신이나 주관이 있는 건 좋은데 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불편한 피해 당사자들이 거기 있다라고 지금 있었다라고 보수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 작가가 얘기한 대로 날짜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추도나 추념이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톤을 조율할 필요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불어 시비를 걸거나 논쟁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돼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 저희가 김원봉에게 서운을 수여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논쟁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청와대도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한두 번의 논쟁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해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 논쟁이 과열됐다 이런 생각 듭니다. 3.1절에 일제가 그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레드 컴플렉스를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당초 약간의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팩트 체크할 내용은 거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정강훈 목사 이야기인데요. 정강훈 목사가 목사 90%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강훈 목사 발언 듣고 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하는 시국 명서를 발표했더니 기독교계 안에서는 특별히 목회자 세계는 거의 90% 이상이 제가 하는 것을 절대 지지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80% 이상이 내 말을 지지한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일단 정광훈 목사가 목회자의 80%를 아는지도 뭐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라고 인식을 하는데 실제 한기총의 규모나 위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한기총의 회장이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나 위상은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서 뭐 정광훈 목사가 기독교 안에서 그 80% 이상이 대통령 하야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게 교회의 어떤 합의된 의견 혹은 공통된 어떤 정서를 표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교계 안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 정광훈 목사는 정치 개입성 발언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기독당 만들어서 뭐 들어가자 이런 얘기들 정치권으로 들어가자 또 우리의 수건 사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뭐 기독당을 만들라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장로 대통령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기독교의 개신교의 어떤 뭐 위세를 더 떨치거나 그러는데 실패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라는 시도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전략이 이제 그게 왜 실패를 했냐면은 선거 때마다 이를테면은 이제 사표 논란이죠, 일종의.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신한국당을 찍어야지 지금 기독당을 찍을 일이 어디 있냐라는 그런 정서들 때문에 매번 실패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일각에서 분석을 하는 거는 그래서 아예 자유한국당에 지금 공천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비례대표로.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세를 넓히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정광훈 목사 개인의 욕심이다, 이거는. 기독교계에서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으로 하는 그 지금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은 기독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사실은. 왜냐면은 여러 정당, 극우 정당부터 극좌 정당, 소수 정당까지 다 원내에 진출시키자는 게 이거의 취지이기 때문에 민의를 다양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보수 기독교계는 기독교당을 만들려면은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선거제 여야 사당의 이 안을 지지를 해야 되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과거에 기독당이 실패한 이유는 지역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례 3% 정도 받아서 한석 얻자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계속 안 돼서 정당이 해산되고 한 건데 이번에 만약에 그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은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높아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방금 자유한국당의 비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 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개신교 목사에게 비례대표를 준다는 게. 그렇다면 다른 종교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한기총이 정광훈 회장을 선출한 것 자체가 일정 정도 대중 노선을 포기했다라고 교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예. 한기총이 일정 정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중 노선을 걷는 단체가 되려면 정광훈 목사는 뭐 그 이전부터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이제 용어지만 뭐 그 성희롱적 발언들이 있었던 것이 계속 논란이 됐던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인데 이런 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한기총 자체의 노선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증거라는 얘기를 교계에서 내부에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묘하게도 보수 야당의 행보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면서 뭐 정광훈 목사 그 전에도 문제적인 발언들을 몇 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뭐 장관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 계속 지금 광장에서 장애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 정치 세력과 묘하게 행보가 겹쳐지는 이런 상황이 나고 있고 계속 또 한쪽에서는 그런 세력까지 다 통합을 해서 보수가 똘똘 뭉쳐야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이렇게까지 주목 안 해줘도 되거든요 언론이. 근데 기자회견 때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인 걸 보면 본인의 이제 점점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몸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